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2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얼 월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자, 리얼 월드는 요즘 PF 얘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렇습니다. 허허벌판에 땅 사서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하는 사업에는 초기에 반드시 누군가가 돈을 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거 사업하는 당신이 되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사업하는 그 당신은 그 돈이 있으면 그 사업 안 한다. 그런 돈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저축은행에서 빌리고 증권사에서 빌리고 새마을금고에서 빌리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완공 착공 못한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번 새마을금고도 뭐 PF 많이 그런 해줘서 거지요? 문제였다고 하던데 이게 뭐 PF가 하여튼 우리나라의 구조가 매번 이러냐 왜 매번 10년 전에도 PF 그 전에도 PF 근데 뭐 다음번 거품 때도 또 PF로 난리 날 텐데 왜 매번 우리나라는 이러냐 그거에 대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아파트를 됐나? 어떻게 짓길래 별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라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가 본인이 깨달아서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주장을 담은 리포트를 쓰셔도 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잘 정리해서 네, 살 좀 붙여서 네, 전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씨가 취재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를 근거로 네, 하여. 근거로 저도 궁금해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사실 말씀처럼 뭐 이번에 PF 위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뭐 정부에서 대주단 협의체라고 하는 걸 일단 막아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상반기에 태형건설, 한신공영,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로 8위. 롯데건설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되게 저는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 아파트 개발 사업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파트를 개발 사업의 허허벌판에 짓기 시작하는 주체? 네. 보기를 주십시오. 시공사, 시행사,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 돈 빌려준 사람이냐? 그 정도는 저희 아마 시행사가 그겁니다. 시행사가 시작이죠. 형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시행사가 합니다. 주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출의 차주가 시행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 가지 보기 중에 시행사가 그것조차 안 하면 하는 일이 없어. 어떻습니까? 시공사는 건설, 금융회사는 돈 빌려줘. 자금융통. 그럼 시행사가 답이지. 근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시공사.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PF 대출에서. PF 대출할 때는 시행사가 시행사가 빌려가지만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의 신용이 중요해요? 시공사의 PF 대출의 중요해요. 금리를 결정하는 게 시공사의 신용등급입니다. 시공사를 보고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준다. 지급 보증을 하나 보구나. 예전엔 지급 보증을 했죠. 요즘 지급 보증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시행사가 뭐 아무런 그게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PF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요. 두 단계가 떨어지면 기한이익 상실, 흔히 말해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주체는 시행사인데 돈은 다 시공사를 보고 빌려준다.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차주가 시행사인데 왜 그 대출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왜 이 PF 대출이 망가지는 아니 거냐. 아들한테 돈 빌려주는 건 아빠가 돈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빌려준다는 뜻이네. 그렇죠. 그런데 원래 PF 대출이라고 하는 건 허허벌판에 땅을 하나도 안 산 상태에서 네. 이 돈 빌려주시면 우리가 저 땅 사서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돈 빌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때 이미 돈을 빌려주시면 이 친구랑 같이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롯데건설? 이미 이제 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빨리 인사드려 빨리. 은행장 지점장님이셔. 이게 한국형 PF의 특징이자 예. 굉장히 비상식적인 구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에 그 요점이긴 한데 예. 이게 사실 왜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금 잠깐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책임 준공 그다음에 이게 과거에 있었던 지급 보증 그러니까 건설사가 그러니까 먼저
IMF 외환위기 이전을 보면 사실 이때는 건설사가 혼자 하고 다 먹었어요. 혼자 하고 또 혼자 다 먹고 이때는 부동산 개발금융이라는 게 없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예. 이제는 직접 건설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당연히 대출도 안 해주고 예.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기업들 부채비율 관리를 굉장히 깐깐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짓는 건 다 대출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못 받으니까 그때 시행사를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시행사 뭘 보고 대출을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때 은행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사실 건설사 니네가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의 주인인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급 보증하고 지급 보증을 하면 우리가 대출을 해줄게. PF 대출을 해줄게. 네. 안 그러면 그 우리가 시행사 뭘 믿고 대출을 해주냐. 얘가 못 갚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지급 보증입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예. 요게 지급 보증인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급 보증인 건데 이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다 빚으로 조달을 하잖아요. 예. 네. 이 사업이 망가지면 우리가 이거 다 책임져 주겠다. 대출 100%에 대해서 내가 보증 섰게. 그렇죠. 그게 지급 보증. 맞습니다. 야,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해주면 그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지.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어쨌든 법률적 형식적인 주체는 시행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건설사가 주인이자 대장이고 예. 시행사는 마름인 그런 구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럴 거면 건설사한테 직접 빌려주지. 왜? 시행사가 왜 들어가요? 말씀드렸지만 건설사가 받아가면 다 빚이잖아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맞습니다. 올라가니까 야 그러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 페이퍼 컴퍼니한테 내가 다 지급 보증 해줄 테니 네가 대출 받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안 올라가는 거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죠. 결국은 지급 보증한 게 자기 맞습니다. 빚인데.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이상한 구조로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예. 어쨌든 지급 보증도 앞에다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책임지는 건 어쨌든 건설사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때 막 이 위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지나서 2011년쯤에 이제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기 시작하죠. 예. 당시에 뭐 도급 순위 100위권 안에 있는 종합 건설사 중에 한 25개가 망했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때 망한 게 저축은행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지급 보증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을 느끼기도 했고 예. 당시에 그 국제 회계 기준 IFRS가 도입이 되면서 앞으로 지급 보증은 우발채무로 인식을 하겠다. 아 네가 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여기 이게 어쨌든 터지면 네가 다 갚아야 그게 되니까. 맞죠. 그게 그러면 맞죠. 다시 또 건설사들이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그때 예. 이게 바꾼 거예요 또. 어떻게 바꾼 게 바꿨습니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책임 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만 책임을 져주겠다. 아 전부 다는 아니고. 네. 예. 뭐 책임의 번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건설사가 주인인 거고 음. 요런 비용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라든지 뭐 다른 금융기관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아, 예. 토지비, 금융비, 기타 사업비는 그럼 어디서 또 빌려야 되니까 건설 회사가 빌린다기보다는 빌리는 건 빌리는 거 맞아요. 예. 빌린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리스크를 누군가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으로 빌릴 거냐? 그렇죠. 주로 빌려주는 쪽이 리스크 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때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들어갔던 데들이 증권사들. 예. 그래서 보통의 ABS나 ABCP를 발행해서 본인들 채무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을 해오기는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아직까지 계속 건설사가 대장, 시행사는 그냥 뭐랄까 조금 창구 같은 역할.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면서 야 니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도 같이 좀 먹자라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런 구조 때문이에요. 예.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예. 원가를 보면 개발 사업의 원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토지비, 토지 사야 되고 그쵸. 공사 사야 공사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비용.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냐면 자기 자본이 진짜 코딱지만큼 있습니다. 예. 아주 작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토지를 사잖아요. 네. 네. 토지를 사서 이제 인허가를 받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또 본 PF를 받습니다. 돈 떨어졌을 테니까 또 그때쯤 아하. 되면. 돈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공사비가 필요할 테니까 인허가를 해서 착공을 하면 공사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본 PF를 받아요. 예. 그럼 이 본 PF를 받아서 이걸로 공사비로 쓰는 게 아니라 브릿지론을 끕니다. 네. 브릿지로는 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땅 빌린 돈. 땅을 살 때 빌린 돈을 본 PF를 받아서 갚는 겁니다. 아, 네네. 그러면 당연히 공사할 때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돈은 또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그 조달을 하냐면 우리나라 선분양 빌려? 제도잖아요. 분양금 먼저 받아가지고. 그래서 선분양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서 이걸 공사비로 쓰는 거예요. 일종의 돌려막기 같은 거죠.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처음에 내 시행사인데 아무 돈이 없어요. 돈 빌려주면 땅 살게. 그래서 땅을 사. 돈 빌려서 땅을 사. 그럼 갚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본피에 또 돈을 빌려서 갚아. 네. 그리고 집을 지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PF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지만 예. 야 니들이 이 돈 갖고 튈지 땅을 살지 어떻게 알아? 이자 많이 줘야 돼. 라고 하니까 고금리 PF를 받는 거고 네. 이걸로 다 땅을 사고 나면 예. 이제는 땅 있으니까 이것 담보대출 해줘요. 그러면 땅 진짜 있네? 그럼 좀 저금리로 빌려줄게. 은행에서 빌려주니까 그 돈 받아서 고금리 대출 끄는 거죠. 맞습니다. Exactly. 계속 빌려서 갚고 빌려서 갚고 빌려서 갚고 하는 식이네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돌려막기입니다. 돌려막기. 그래서 미분양이 터진다. 그러면 다 같이 그 위험을 뒤집어 쓰는 구조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미분양이 되면 네, 미분양이 안 돼야 이 빚을 최종적으로 갚을 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전통이었어요. 그게 조선소 사진이랑 그거죠. 백사장 사진이랑 자. 조선소 설계도랑 이것만 갖고 가서 거기다 거북선. 자, 거북선. 야, 니들이 이걸 만들지 못 만들지 어떻게 알아? 우리 그러니까 거북선의 민족입니다. 아니, 뭐라고 하지? 500원짜리. 이게 왜 우리 조상이 만든 거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빌려주면 이 땅에다가 지어서 땅을 사서 이걸 지어가지고 결국 조선소 배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이 배 사겠다는 사람 도장도 받아오라고 그랬대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당연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해외 선진국에서 PF 때문에 뭐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해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적인 PF 대출은 이런 식입니다.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땅값은 자기 자본으로 해결을 해요. 돈 시행사가. 그렇다고 시행사가 시행사가 돈이 돈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예.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시행사가 이른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내가 리스크는 다 감당을 할게. 망가지면 내가 책임져.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LP들, 흔히 말해 쩐주들을 이제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너희는 돈 낸 만큼만 책임져. 그렇죠. 니네 돈 낸 만큼만 책임지고 우리가 사업성이 괜찮아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률이 어느 만큼 보장을 해줄게. 네가 얻는 개인이 이 정도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게. 예? 이 투자금을 합해가지고 땅을 사는 겁니다. 투자를 받아서 땅을 산다. 그렇죠.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퍼가 자기 자본에 버퍼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시면 땅을 샀어요. 네. 땅을 샀는데 갑자기 주택경기 꺾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왜 한국에서는 이거 무조건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출이자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갈수록 사업 뭐라고 하나요? 수익성은 나빠지죠.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주택경기 안 좋아지면 좀 쉬었다가 타이밍 보고 다시 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돈을 모아서 그건 투자금을 모아서 그냥 한 거니까 맞습니다. 잘 돼도 그냥 내가 먹는 거고 잘못돼도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렇죠. 돈을 땡겨서 빌려와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만기가 있는 PF 대출 받고 고개를 부리지 말고 맞습니다. 아니 잠깐. 그냥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모아서 초기 한다. 자금은 마련해서 해라. 미국이 그렇게 한다. 그럼 투자 자금을 마련해서 땅을 샀어요. 그럼 네. 건설 자금은 뭘로 합니까? 건설 자금은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본 거죠. PF. 그거는 대출을 받는 은행 거고. 입장에서는 대출하기 쉬운 게 뭐냐면 담보가치 100% 내가 먹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치를 은행이 100% 먹을 수가 없는 게 선분양자들이 있잖아요. 분양 보증을 받으면 예. 이 사람들이 선순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지. 그 땅에 그렇지. 대해서 그래서 보통 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PF를 할 때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금액은 예. LTV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가치 내가 100%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훨씬 높아요 LTV가. 왜냐하면 담보가치 100% 인정을 못 받으니까.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만일에 망가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한국은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은행의 건전성,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곧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아파트 지으려고 덤비는 분들이 너무 돈 없이 시작한다. 그거네. 맞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 뭐든지 빌려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 그렇죠. 최소한 돈은 이 정도는 갖고 하자. 없으면 최소한 투자라도 받아서 어디서 고리 빌려오지 말고 그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렇게만 하면 되네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안 됩니까?
자, 내일부터 그렇게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게 저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예.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 어떻게 간단한 해법이잖아요. 사실 이 문제를 저축은행 사태 때도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안 됐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선분양 아파트가 선분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 선분양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선분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선분양 그렇죠. 때문에 PF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PF 구조 때문에 선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연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꼭 선분양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도 사실 선분양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있기는 합니다. 예. 어떤 식이냐면 그냥 수분양자한테 돈을 받아요. 계약금을 받습니다. 5에서 한 10% 정도를 받아서 예. 이 돈은 사업비에 쓰면 안 돼요. 그냥 에스크로 계좌나 뭐 제3의 기관에 그냥 예치를 해놓고 묶어둡니다. 사업비로 예. 못 쓰게. 그리고 그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을 냈으니까 뭐 보증金같은 데 보증을 받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중도금을 내거나 돈을 꿔준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담보물로 이걸 권리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담보물의 가치는 그냥 다 본 PF 해준 금융기관에 갖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보증 서가지고 이걸 만약에 망가지면 그 보증에 따라서 내가 보증료를 냈을 테니까 그 보증에 따라서 돌려받는 구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온전하게 담보물 확보가 가능한 건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PF를 해준 대주단이 뭐 50% 선분양 이런 것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돈을 사업비를 마련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성 증명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돈을 꿔주긴 할 텐데 우리 좀 아리까리한데 50% 선분양 해봐라. 50% 팔린 거면 이 사업은 사업이 괜찮네. 잘 되는 거구나 생각한다. 그래서 선분양 비율이 높으면 대출의 금리를 깎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선분양 구조 때문에 수분양자한테 중도금을 꿔서 이렇게 공사비를 쓰는 구조가 된 건지 예. 아니면 선분양 제도가 있었는데 건설사가 이렇게 꿔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초기 자본을 많이 해서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해서 그걸 활용을 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선분양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PF가 말씀하셨던 대로 안 좋아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네.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아파트를 짓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금방 뭐 그런 돈이 논리가 하나도 당연히 있을 없어도 수 나는 있죠. 미리 빌려서 땅 사고 빌려서 건설하고 네. 분양해서 하면 에브리바디 해피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저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시행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한 4.5에서 9% 정도였다고 해요. 4.5에서 9% 정도. 4.5에서 9.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 무슨 보통 얘기죠? 개발업체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20에서 30% 정도가 돼요. 그 이유는 땅. 그러니까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 해외는 20억 정도를 들고 나머지를 선분양해서 분양금을 받든 은행 대출을 끌든 하는데 네. 우리나라 프로젝트는 100억짜리 프로젝트 할 때 한 4억 갖고 덤비는 녀석이 오야가 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면 국토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이니까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예.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혹은 토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는 적어도 법정 자본금을 얼마 이상 갖춰야 될까요? 법정 자본금 네. 되게 작을 것 같은데 10억. 3억입니다. 3억 네. 언더스탠딩 처음 자본금보다도 낫네. 그래서 등록 시행사가 2,700.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 실제로 그래서 이런 허들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PF로. 근데 증권사가 이 시행사에 자기 자본 투자 소액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네. 나중에 리턴은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 증권사 간부가 차명으로 이게 등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하지 않고 뭐 가족의 이름을 빌어서 시행업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 태워서 PF 일으켜서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예.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금력이 낮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뛰어들어서 예. 아파트 공급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혀 수요가 없는 막 산에 막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진다거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예. 이 결국에는 무분별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깨질 때 망가질 때 그 손실은 다 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시행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증권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한참 그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부동산 쪽 부서에 있는 팀원들은
뭐 성과금 막 수억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만 받은 건데 부동산이 꺼지면서 이제 그쪽에 손실이 많이 났잖아요. 뭐 증권사 당연히 수익성이 낮아졌겠죠. 예. 이익이. 그러니까 아무도 성과금을 못 받는. 그러니까 수익 날 때는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깨지고 이제 나면 깨지고 나면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당장 증권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사회에서도 봤을 때 돈은 니들이 다 벌어놓고 나중에 이게 망가져서 조금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책임지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조금 그 시행사의 허들을 약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자본금 3억 이상이면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조금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아파트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 근데 아파트가 선분양 후분양은 장단점이 있고 예. 우리나라 같은 선분양이 좋은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아파트가 공급되지. 맞습니다. 예. 후분양하라고 하면 지금부터 3년 동안 돈 계속 다 쏟아부었다가 3년 후에 완공시켜서 분양하라고 하는데 그때 미분양될지 아닐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파트 이런 평면대로 뽑아내면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파트는 좋을 때는 막 산꼭대기에 지어도 팔리고 나쁠 때는 어디 도시 한복판에서 지어도 안 팔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아파트를 짓지 않으니까 문제가 다 꼬이기 때문에 선분양을 하는 건데요.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야 부동산 경기 좋지 어때? 한 1년은 갈 것 같지 않냐? 그치? 자 그러면 이 형한테 PF 대출 땡기고 저 땅 사서 후다닥 빨리빨리 분양하면 이거 6개월이면 분양 다 해. 공사가 시간이 걸리지 백사장 사진이랑 조선소 설계도 보여줘서 분양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리냐. 하자라고 해서 의기투합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축은행 저 형도 야 저거 빌려주면 20% 이자 받는데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굴릴 거야? 대출 어디다 해줘? 여기다 해줘야지. 그래서 서로 쿵짝이 다 맞으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위험한 거 하지 마라고 할 뭐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쿵짝이 맞는 게 어떤 식이냐면 코인도 하는데 왜 이런 거 못하게 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보다 위험합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적게 넣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리스크를 다 짊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면서 본인들의 마진은 그 시공 단가에 얹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증권사 같은 PF 대출 해준 사람들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분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그 한국은 우리가 분양 받아가지고 돈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일단 받으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인식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어차피 또 분양 보증이라고 하는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넣죠. 그쵸? 그냥 받죠. 그래서 청약 견적률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물려 있어서 아주 작은 자본금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빚으로 만들어서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게 망가질 때가 문제예요. 망가질 때. 망가질 때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잘 만들어서 공급이 열심히 잘 돼 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혹시 꺾이거나 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맞습니다. 때 그걸 누가 그러니까. 책임질 거냐의 문제가 생긴다. 모두 다가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은 분양 승인을 지자체가 내주잖아요. 네. 자,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내줄 때, 자, 니네 자본금 갖고 와봐. 니네 통장 갖고 와봐. 이건 니네는 자기 자본으로 꽤 했구나. 선분양 오케이. 통장 갖고 와봐. 그동안 자금 갖고 와봐. 야, 니네 PF 대출 많이 받았네? 돈 없이 시작했네? 그러면 너희들은 후분양.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돈 없이 리스크를 짓고 한 6개월만 잘 버티면 우리 떼돈 벌어 하는 일을 시도를 잘 안 하겠죠. 그렇게. 근데 뭐 그 지자체의 그 맡겨놓기보다는 기준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게 기준이라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 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만 따로 이렇게 규제하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얘네들 원재가 있으니까 앞으로 저축은행 니들이 PF 해줄 때는 적어도 시행사가 사업비의 20% 정도는 자기 자본이 있는 애들한테만 대출을 해줘. 아 그렇게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이게 법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독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누군가 갑자기 질의를 한 거예요, 당국에. 우리가 시공사한테 대여비 받은 거 이거 자본금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줬냐면 그러면 시공사가 빌려준 돈은 이게 책임 준공 확약을 받거나 아니면 최후 순위, 그러니까 PF 대출 다 갚고 맨 나중에 시공사 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는 확약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PF 대출을 인정하게 해줄게. 근데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PF 대출은 금융사들이 시공사에 책임 준공이 없으면 해주질 않습니다. 원래
이것도 의미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물어봤더니 이게 사실 PF라고 하는 게 민법상의 사적 계약인 건데 이게 딱히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그 개발 사례 중에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의 롯봉기 예. 힐즈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네. 되게 유명한 사례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는 그 시행사인 모리빌딩이라고 하는 데가 전체 사업비의 37% 처음부터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차근차근 해서 결국에는 개발에 성공을 했죠. 예. 근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하는 오래된 사례이긴 합니다만 국제업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네. 그때 망가진 이유가 뭐였냐면 30.5조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다. 예. 근데 뭐 그때 시행사를 비롯하야 그 재무적 투자자 뭐 이렇게 건설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 출자해낸 돈 다 합하면 1조였어요. 아, 1조 가지고 30조짜리 그래서 프로젝트를 자기 자본 비율이 추진했다? 3.77%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토지 대금을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빌려와야지. 그럼 또 증자를 해야 되는데 예. 증자를 못 하겠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디폴트해서 무산된 거거든요. 이자를 못 내서. 어떡하지? 그럼 돈이 없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을 때는 사실은 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식인데 그게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근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값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예. 사이클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좀 참고 뭐 내리더라도 좀 참고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 공급을 계속 한다. 규제 같은 거 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그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약 가점의 무주택 기간이 있어서 캐시로 15억, 20억 있는 분들 중에 네. 집 안 사고 기다리면서 로또 당첨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로또 당첨 기다리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어. 이런 분들은 사회적 목소리도 큰 분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거 집값 잡아내라, 빨리 해라, 안 그러면 정권 바꾼다, 다주택자 조져라 이러면서 목소리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집값 잡는데 제일 돈 안 들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막 분양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설계도밖에 없는 제3신도시, 제4신도시도 미리 선분양해버리잖아요. 그래야 분양권 하나씩 줘야 아유 나도 이제 집 있나 보다 하고 마음에 매수 대열에 안 끼니까 집값이 잡히는데 그런데 어디 돈 한 푼도 없고 한 2억밖에 없는 시행사가 어디 시골 주변에 빈 땅 사서 여기 아파트 2,000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PF 대출 해주세요라고 하면 정부가 집값 잡고 싶은데 그 애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얘가 분양에 성공하면 2,000채가 또 시장에 공급되니까 집값 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고 그거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허용하지 않고 그럼 PF 대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자본금을 높여서 아파트 쉽게 지을 수 없게 해라고 하면 집값을 잘 못 잡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집값은 후딱 잡고 싶고 PF 대출은 위험해 보니까 막고 싶고 어디 두 개 갖고 와서 해보세요. 안 되지. 동전의 양면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튼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조면 10년 뒤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예. 지금이야 이제 위기가 났으니 이걸 끊는 데 집중을 해야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조금 자본력이 있는 시행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빚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 될 텐데 네.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했던 아이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PF 대출. 그래도 네. 네. 그래도 뭐 아닙니다. 그래도 PF 대출 공부하니까 좀 생산적이네요. 월드코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그럼요. 고민할 문제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꿔봅시다. 그래도 너무 매번 이렇게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PF 대 떠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날리고 뭐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언더스탠의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멋진 분석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저녁 먹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직 수요일입니다.